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채권 전문가이신 박종현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의 부장님을 모시고 박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제가 채권도 잘 모르면서 왜 모셨지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채권 전문가가 보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앞으로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부동산을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거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그렇죠. 부동산은 네. 얘기하면 네. 찬반으로 나뉘어서 예. 어떤 식으로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댓글 제가 예측해봅니다. 분명히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그 댓글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부동산 전문가는 너무도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부동산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채권쟁이가 바라본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약간 통화 관점에서 네. 또 경제 매크로 관점에서 조금 부동산 시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또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요즘 부동산 대학원도 좀 다니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잘 모르지만 조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약간 좀 통화론자 관점에서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여러 군데 봤는데, 네. 뭐 한쪽에선 무조건 오른다, 한쪽에선 이제 뭐 대세 하락이다.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집 사요 말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수요자는 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이렇게 대동소이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대한민국에서 일단 부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골에서 또 올라왔잖아요. 임시치즈, 예. 의성 마늘입니다. 예. 제가 전라북도 임시라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그 대학교 때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이거 속된 말 써도 되나? 네. 남자들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불알 두 쪽 예, 차고 예. 서울에 와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두 다리 쭉 펼칠 만한 제 집을 하나 마련을 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시골 출신인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잣대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어렸었을 때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저희 시골집은 그래도 조금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신다는 말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산다는 얘기가,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자가를 했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새 집이 있고 또 옆에 새 집이 있는 이렇게 디귿자 형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두 집을 새를 놨어요. 그래서 이제 새빵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주인집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살았다고 얘기한 거고, 그 앞에 새빵살이를 했던 분들 중에서도 또 제 동창도 있었어요. 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집 새에 들어 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새 전세살이를 해본 사람은 정말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 또 성공의 어떤 가장 일반적인 모습,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어쨌든 가장이면 그 가족들이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한 칸은 그렇죠. 마련해 놔야 된다라고 하고, 또 그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면 거의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무튼 이 부동산은 정말 뜨거운 감자이자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 또 숙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이걸 부동산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네. 오랫동안 이렇게 두고. 근데 제가 이렇게 채권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5억짜리 집이면 네네. 한 2억 정도만 내 돈이고 한 3억은 거의 레버리지,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하는 네네. 굉장히 레버리지가 큰 그런 위험한 상품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채권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는 어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입니까? 아니면 좀 위험한 투자입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뭐 채권하고 부동산하고 사실은 이렇게 제가 딱 매칭은 안 시켜봤는데
이제 이번 시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좀 관련해서 질문들이 있길래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닮은 성격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가장 닮았다고 하면 제가 봤었을 때는 보유했었을 때 뭔가 사용 가치 내지는 뭔가 그거에 따른 이제 편익이 있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채권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물론 그 채권을 만기 이전에 사고 팔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뭐 대부분 이제 부도가 나지 않는 채권이라고 한다면 특히 위험이 없는 이제 국가가 발행한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이제 원금을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이자를 주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그걸 이제 파지티브 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쿠폰이라고 막 그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쿠폰. 그러니까 이자를 쿠폰이라고 하는데 파지티브 캐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들고 있으면 나한테 이익이 발생한다. 그 반대말은 네거티브 캐리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원유? 이런 거는 내가 들고 있으면 여기서 뭐 원유를 들고 있다 해서 원유가 이자를 주지는 않잖아요. 대신 보관료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유했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거를 우리가 네거티브 캐리라고 하고 내가 보유했었을 때 거기서 뭔가 수익이 나는 거를 파지티브 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파지티브 캐리 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일단은 내가 딴 데 살고 있으면 지불해야 되는 월세라든가 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사용 가치가 있고 내가 만약에 거주를 안 한다고 하면 월세를 주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거나 해서 거기서 내가 추가적인 어떤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채권하고 부동산하고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가 조금 큰 부분은 있긴 하죠. 뭐 LTV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40% 정도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레버리지를 편안하게 가져가는 이유는 이 가격의 변동성 자체가 다른 자산보다는 그래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변동성 장난 아니던데요. 그렇죠. 뭐 요즘은 좀 많이 커지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사실은 많진 않았고 이제 제 기억에 가장 최근 들어서 예로 들어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빠졌던 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왜냐면 저도 그 직전에 집을 샀기 때문에 진짜 매매가 대비 거의 40%까지 하락하는 걸 제가 몸소 경험했거든요. 정말 공포스럽긴 했는데 그런 어떤 크라이시스가 오지 않으면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격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가격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원리금을 다 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또 길게 오랫동안 이렇게 갚는 걸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은 큰 이제 그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게 오지 않으면 대세 이제 상승이다라고 하는데 채권도 최근에 이렇게 보면 뭐 미국의 예전에 연준 의장인 폴 버커 이후에 뭐 이제 3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한 40년 동안 계속 일반적으로 채권이 강세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부동산이 어쨌든 강세장을 하게 해서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올랐지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채권을 요즘 가만히 보면 채권이 뭐 3, 40년 동안 강세였다 하더라도 이제 그 강세장이 끝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뭐 이만큼의 가격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서 가장 제가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채권 시장의 장기적인 강세장하고 약간 부동산 시장하고 좀 닮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제기해 주셨는데 연관시켜 보면은 또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나라가 7, 80년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금리 시절이었죠. 그리고 뭐 97년도 외환위기 때는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거의 한 시장금리가 25% 정도까지 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시장금리 지금 뭐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하지만 2%대 맞습니다. 정도거든요.
회사채 금리도 뭐 잘해야 한 3%대 정도. 그러면 이제 그때하고 비교하면 뭐 너무 낮죠. 네.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 가격이 이제 올랐을 네. 거니까 이제 그래서 채권 시장의 강세장을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금리가 계속 떨어져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저성장, 뭐 저물가 이런 기조도 이제 고착화된 부분들. 왜냐하면 7, 80년대에는 성장률이 그래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거의 4%, 5%대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한국은행 총재님 말씀으로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이제 2% 전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한 단위의 자본을 빌려다가 이걸로 뭔가 투자를 했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이거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런 자본의 한계 생산성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금리가 사실 낮아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금리라는 게 결국은 돈의 값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돈의 값은 수요와 그러니까 뭐 돈 값도 그렇겠지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지금 가격이 돈값이 지금 떨어진 거죠. 네, 금리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돈과 가치가 없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돈의 수요보다는 돈의 공급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의 공급이 많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실 텐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왜 떨어졌냐? 돈의 공급이 많아져서. 예. 그죠? 그래서 지난 뭐 수십 년 동안도 그렇고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 위기 이후로도 그렇고 전 세계가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고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으로 값이 매겨지는 상품과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들은 이제 다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차별적이긴 한데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가격은 훨씬 더 많은 상승세를 좀 보여왔던 것 같고, 왜 그러면 이렇게 차별적으로 움직이냐가 한다면,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탄력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덜 오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많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급이 조금 비탄력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네. 만약에 뭐 시공, 착공부터 시작해서 건물 다 짓는 데까지 최소 3년 이상 그렇죠. 이렇게 걸리니까 지금 짓는다고 하더라도 3, 4년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그런 탄력성을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제 대세 상승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려면 결국 이제 돈이 이제 그만 풀리고 돈의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와야 되거든요. 금리가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들긴 하죠. 예. 근데 금리가 올랐다 손 치더라도 떨어진 거에 비하면 올라간 게 사실 얼마 되질 않아요. 지금 0.75%가 우리나라 기준금리. 네, 네. 기준금리가 지금 0.5에서 올라서 0.75인데 혹시 순장 씨는 그 우리 코로나 위기 직전에 네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얼마 정도였었을 것 같아요? 2%대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고 기억하시기에 있어요. 예. 뭐 이제 금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준금리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 코로나 위기 오기 전에 사실 2019년부터 기준금리는 조금씩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고점이 1.75%였어요. 1.75. 예. 미국이 당시에 한 2.5%였고 지금 1.75가 0.5까지 떨어진 거였거든요. 125bp. 네. 그 중에 이제 25bp를 인상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기준금리가 인상 사이클에 접어든 건 맞아요. 그러면 과연 향후에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 이제 그게 다 초미의 관심사죠. 네네. 그러니까 매번 이제 이번에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리겠다. 네네. 그러니까 그럼 1%. 예. 그러면 또 우리 총재님 그만두시기 전에 한 번 더 올리면 네. 뭐 1.25 그냥 저 단순하게 예. 야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상승이네. 네네. 라고 이제 그러니까 회의할 때마다 한 번씩 올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일단은 과거에 한번 역사적인 금리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많이 못 올라가. 아, 힘이 없군요. 예, 예. 숫자로 말씀드리면 미국 기준으로 2001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일 높았을 때가 6.5였어요. 6.5. 그 다음에 쭉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때 떨어질 때가 한 1%인가 떨어졌을 거예요. 6.5에서 1% 네.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부터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2005년, 2006년,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오기 전까지 금리 올린 게 얼마냐면 5.25. 처음 6.5보다 못 가죠. 예, 거기까지 못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도 못 가는데 벌써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경제가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떨어져가지고 제로로 갔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올리기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 기준금리 다시 올렸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올라갔던 금리가 얼마냐면 2.5%. 2.5 반토막도 반토막도 못 올라갔죠. 네. 그리고 다시 지금 0%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그냥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 사이클로 가면 하염없이 올라갈 것 같죠. 네. 그리고 야 이렇게 낮은 저금리로 이자 생활자는 어떻게 생활하냐. 그리고 화끈하게 금리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부동산도 좀 잡고 이래야 되는 네.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 특히 시장금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경제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다 영향을 안 미치는 안 미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냥 뭐 다른 거 무시하고 그냥 코로나 위기 이전에 기준금리 1.75였으니까 그냥 1.75로 갖다 놓읍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0.5에서 25%에서 0.75인데 앞으로 4번 더 올리면 이제 1.75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0.75인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가 1.75가 되는 세상에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까 제가 금리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0.75%가 일종의 조달금리라고 하면 이제 1.75가 조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1%포인트가 높아진 조달금리로 그걸로 이제 사업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수장 씨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 네, 사업하고 맞습니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잘 벌립니까 요즘에? 잘 안 벌리죠. 잘 안 벌리죠. 네. 그게 예전에 비교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말고 뭐 예를 들면 한 5년 전,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제가 좀 잘 나갔습니다. 네. 그때 잘 나갔어요. 예, 예. 근데 아마 그때는 순장 씨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 잘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잠재 성장이 높았던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뭘 해도 평균적으로 기대 수익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높아져도 그냥 감당하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잠재 성장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느새 2%까지 떨어졌어요. 네. 지난번에 그 2019년도에 기준금리 1.75%였었을 때는 네. 잠재 성장률이 그래도 2% 중반 후반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잠재 성장률이 2% 떨어졌는데 기준금리를 다시 그 수준에 갖다 놓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앞으로의 최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어느 정도가 한계선이라고? 그럼 1.75보다는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적정 기준금리 내지는 이제 중립금리를 얘기할 때 이제 테일러 준칙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뭐 잠재 성장률 플러스 중앙은행의 타겟 물가 목표치가 경제의 중립적인 수준이다라고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 2%에 물가 타겟이 2%니까 더하면 4%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4% 금리 가면 다 죽습니다. 제 생애는 볼 수는 있을까요? 예? 제 생애 남은 못 생애 보죠. 저는 못 본다고 보는 진짜요? 거죠. 예. 왜냐하면 4%를 여러분 조달해서 이자 주고 그 이상 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물론 그거 이상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냐면 이건 이제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네. 거니까. 그죠?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2%라는 얘기는 어떤 놈은 5% 7% 벌고 어떤 놈은 까먹기도 까먹고, 하고 네. 평균 2%라는 얘기예요. 근데 금리를 4%로 간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죽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상적인 경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리가 그 수준까지 못 가요. 경제가 못 버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은 유동성을 자의에 의해서 흡수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뭔가 대세 상승이 끝나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네.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아니 금리가 상승하는 그 구간이나 국면이 경제가 좋아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는 행복한 때인데 과거의 위기는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거든요. 어떤 때 올렸었죠? 결국은 위기 상황,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외환 위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제 경제 상황과 IMF. 무관하게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지금 얘기하려고 이제 네. 금리 얘기하고 예,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대세가 꺾이고 뭔가 쇼크가 오고 네.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경제가 좋아져서 최근처럼 중앙은행이 자의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은 저는 그런 일이 생기기 힘들다. 그렇게까지는 못 예. 올린다. 예. 근데 만약에 다시 2008년도식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오거나 뭐 97년도처럼 아시아 외환 위기가 오거나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외자가 막 이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자금을 우리가 끌어안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줘야 되는 상황. 이때가 오면 부동산 시장 폭락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예. 있고 그 외환 보유고도 계속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걸 지금 논하기에는 예. 상당히 이른감이 있는 거고 또 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블랙스완인 거예요. 이제 약간은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정규 분포 상에서 그냥 노멀한 경제 상황, 경기가 시클리컬하게 그냥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보기에는 야 이거 돈 너무 많이 풀어놓은 거 아니야?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이 정도 올라가는데 그럼 뭐 이 정도 금리를 올려야지. 지금은 금리 인상이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정도의 노멀한 상황에서 금리 올리는 거는 올려봤자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올리니까 그러면 잘해야 2%도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정도면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이 끝날 정도의 금리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게 뭔가 이제 어디선가 위기가 생기고 글로벌 자금이 갑자기 이탈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빠지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 빼는 게 가장 큰 문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걱정해야 될 때는 그러한 외환 위기가 또 오냐 안 오냐 그거로 이제 우리가 고민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마음이 좀 놓여요. 이제 이자 많이 내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네. 그렇게 막 크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제가 아까 테일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테일 리스크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확률은 낮은데 예.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닌 거죠. 블랙 스완이 뭐라면 검은 백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완은 우리가 백조인데 블랙이니까 원래 백조인데 얘가 검정색이네. 근데 있어요 실제. 그 런던의 버킹엄 궁전인가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영국은 아직 못 안 가봤습니다. 가봤으니까 저는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그 버킹엄 궁전 가면 이제 이렇게 막 그 의장대가 뭐 이렇게 수문장 교체 식도 하고 뭐 이렇게 예, 보여주거든요. 관광 상품으로. 근데 옆에 이제 호수까지 이렇게 있어요. 블랙스완이 널렸어 거기는. 다 데리고 왔나 보다. 어디서. 왜 뭐 개종을 했는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와, 이 블랙스완이 되게 드문 게 아니구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단정적으로 그런 위기가 안 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올랐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부동산 시장을 조금 뭐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네. 있는데 지금 사이클에서 금리 올리는 것 갖고는 그거는 별로 큰 이슈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뭔가 외자가 이탈하는 그런 위기 상태가 될지가 중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 되겠죠.